그 빌리어네어 지수라고 부자들 이름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건 뭔가 다른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인사이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어에 그렇죠. 착안해서 만드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 인덱스가 되는 거죠. 저거 좀 끌리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주말 인터뷰. 저는 권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예, 김프로님 오늘 진짜 누구나 다 들어봤지만 누구도 모르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뭘까요? 일단 지수. 지수? 수지는 알지만 지수는 잘 모르시죠. 지수는 사실 블랙핑크의 수지는 용인여 비수지인데. 이수지가 유명하죠. 개그맨 이수지가. 근데 사실 우리가 항상 소개하는 게 뭐 S&P 500이 어떻다. 그렇죠. 뭐 코스피가 어떻다. 뭐 이런 인덱스. 얘기들, 인덱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인류가 태어났을 때부터 원래 있었던 맞아요. 것처럼. 코스피는 옛날 고려짝부터 조선시대 끝나고 나서부터 생긴 걸로 생각하는데 코스피 생긴 지 별로 안 됐습니다. 1980년도인가? 그런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지수라는 거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누군가 만들고 그걸 또 활용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둔다고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딱 배우는 순간 어디 가서 지수는 말이야. 코스피 얘기하면 야 코스피가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 그거는 그냥 아는 체 하는 정도의 효용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인덱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본질적으로 이게 마켓 밸류와 인덱스와의 이 상관관계를 사실 몰라요. 그거를 제가 사실 방송 중에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인덱스의 의미와 이게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알면은 자기가 인덱스를 추종할 건지 개별 종목을 할 건지 아니면 ETF를 할 건지 이런 개념이 정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저는 잘난 척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수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기 위해서 블룸버그의 김강호 총괄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콩에서 일부러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지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제가 총괄하고 있는 블룸버그의 김광호라고 합니다. 근데 지수 사업하면은 블룸버그가 저도 뭐 현역 때는 블룸버그를 한동안 많이 썼습니다만은 블룸버그는 뭐 데이터 또 뭐 프라이싱하고 뭐 미디어 그런 건데 지수하면 오히려 언론사 중에서는 블룸버그보다는 FTI 파이낸셜 타임스 그런데 다우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도 지수 사업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블룸버그 하면은 이제 떠올리시는 게 뭐 미디어 아니면은 뭐 금융 정보 회사, 뭐 단말기 뭐 이제 이런 것 쪽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이 지수 사업에 뛰어든 지 한 10년 정도 좀 넘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한국 시장에서도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 활동을 시작한 지는 한 2년 반 정도. 지수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정보 산업 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룸버그 쪽에서도 이 지수 사업이다, 이제 인덱스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어떤 그 산업으로 보고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두 분이 이미 지수 사업을 다 안다고 전제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옆에서 좀 소외감을 좀 느끼는데. 저도 한지 오래돼가지고 잘 몰라요. 일단 지수 사업이 뭔지부터 좀 소개 좀. 그러게요. 사전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총체적 어떤 지표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이제 표현하는 어떤 지표를 뭐 통칭해서 지수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금융산업 쪽에서는 자산군의 어떤 가격의 변화에 따른 어떤 그런 걸 총체적으로 나타내서 표현해주는 어떤 성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통칭해서 저희가 이제 지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금융사업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그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라든지 이 전체의 어떤 자산의 움직임을 어떤 이제 성과를 표현하면서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지수 사업의 대상이. 이제 기관들 쪽에서 먼저 쓰시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요즘에 지수 보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이제 얘기들 하시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이제 이 ETF가 좀 더 편하신 이름일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름에서 이제 보실 수도 아시겠지만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 지수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상장 지수 펀드 ETF하고 지수라고 하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ETF에 투자를 하시는데 결국 ETF에 투자하시면 사실은 그 지수의 어떤 그 움직임에 투자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수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다 그러면은 거기 상장돼 있는 회사들을 다 가중평균한 것을 지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추종하는 펀드다 그러면 거기에 추종해서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흔히 ETF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관련한
ETF다. 네네. 그러면 그 원자력 회사들을 묶은 뭔가의 통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수라고 하는 게 뭐 처음에는 사실은 어떤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더 출발했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라든지 아니면 뭐 전 세계가 될 수도 있고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채권 지수라고 해서 사실 글로벌 전체 이제 채권을 대표하는 그런 지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국가를 대표하는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거가 될 수 있고요. 아래 단계로 내려가면은 좀 섹터에 포커스를 한다든지 뭐 요즘에 이제 좀 더 좁게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섹터도 아니라 어떤 섹터가 되기 전에 어떤 그런 테마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굉장히 점점 더 좁아지는 그렇죠. 영역이거든요. 심지어 요즘은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기업의 어떤 테마로 만들어서 그 기업 연관주들을 묶어서 만든 지수들도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점점 좁아지고 이제 어떤 특정 목적에 따른 지수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별적으로 뭐 인덱싱 한다고 그런 것도 그렇죠. 지수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제 잘라낸 조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내가 어떤 구매에 맞게끔 잘라낼 수 있는데 그 셀프 인덱싱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이죠.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부분을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군요. 이제 그 제공하는 이제 회사들이 있겠죠.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지수를 두 개만 꼽자면 뭘까요? 예, 채권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 애그리게이시라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이제 그러니까 세계 종합 채권 지수라고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블룸버그인가요? 네, 블룸버그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글로벌 채권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내가 산다. 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채권을 이렇게 다 사는 거랑 비슷한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예, ETF들이나 펀드들은 이제 패시브하게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에그라고 하는 글로벌 종합 채권 지수 이제 여기는 안에 글로벌 이제 에그? 예, 글로벌 애그리게이션 이제 준말인데요. 펀드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사실은 그 지수 자체가 담고 있는 채권은 사실 거의 3만여 종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다 이제 투자를 할 수는 없고 대부분의 펀드들도 그걸 이제 좀 압축해서 이제 그거랑 되게 유사한 이제 그 리스크 프로파일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어떤 리스크라든지 매우 유사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는 굉장히 유사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채권 인덱스 같은 경우에 뭐 3만 개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대표하는 것들의 어떤 채권 상장가 그러니까 주식으로 좀 시가총액도 고려하고 거래 볼륨도 고려해가지고 예를 들면 미국채 10년물 제일 많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발행가 얘기라고 이제 어마운트 아웃스탠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으로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비중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실제로 발행량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 뭐 유동성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발행량이 얼마 이상 되는 이제 채권들만 이제 해서 왜냐하면은 이제 너무 작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노이즈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대표성 있는 채권들로 해서 안에 룰이 있죠. 이제 어떻게 잘라내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수가 내가 이제 채권을 3만 개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일일이 다 얼마나 사야 되는지 뭐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그런 걸 고민할 필요 없이 지수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흉내내서 하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제 흉내내는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이제 펀드를 운용하는 이제 ETF든 아니면 이제 상장 지수 펀드든 이제 그런 것들 하는 운용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개인 고객분들은 사실은 그 펀드를 이제 사시면 되시죠. 거기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벤치마크라고 그러거든요. 벤치마크. 그러니까 그 펀드의 벤치마크 지수가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더 잘했다 그러면 잘했어 펀드 매니저. 그거만큼 했다 그러면 지수만큼 했네. 통상 그거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내년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아주 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사실. 네, 맞습니다. 그 저희 특히 지수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 그런 이제 벤치마크 지수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본인들의 어떤 성과에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지수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어떤 이제 큰 기관들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비슷한 또 개념으로 이제 ETF에서 이제 벤치마크로 활용되는 경우는 이제 좀 더 수동적인 아예 지수를 추종하는 방식도 이제 있고요. 근데요, 이게 사실 블룸버그 하면은 또 이제 그 비싸다. 금융사에서는 이제 단말기 해갖고 비싸. 옛날에 뭐 대리라고 그랬는데 요새 좀 문가 많이 올라갔고 이제 과장됐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단말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보고서 내가 거기다 돈을 내고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수는 그냥 뭐 네이버 치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지수 사업이 어떻게 돈이 되는? 그렇죠. 예.
일단 그 좀 잘못된 정보를 좀 수정을 드리면 뭐 이제 뭐 불과장 이건 약간 좀 오도된 얘기인 것 같고요. 불주임이죠, 불주임. 그죠.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리긴 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이 단말기의 비용 자체 좀 비싸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저희가 타겟하는 좀 고객층들이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쉽게 접근하는 이제 서비스는 아니긴 한데요. 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물가도 오르고 이제 연봉도 오르시다 보니까 뭐 저희들끼리는 이거 불대리다 뭐 아니면은 뭐 불인턴이다라는 말로도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하긴 하는데 사람이 따라잡았다.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 인건비가 더 많이 오른 이제 그런 케이스일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이제 지수 사업이 이제 어떻게 돈을 버는가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이제 뭐 비단 지수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어떤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사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사실은 이제 수익은 다른 데서 얻는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 저희가 이제 지수 자체는 사실 기관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아까 말씀 주셨던 어떤 뭐 홈페이지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기관들한테 저희가 과금을 하게 되는 게 되고요. 사실 이제 그 기관들 그런 기관들 이제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어떤 거래를 통해서 거기에 수수료를 받는 걸로 어떤 이제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간접적으로 비용을 내고 계신 거죠. 예. 근데 이제 운용사를 통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내시는 건 아니니까 이건 나는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왜 뭐 돈을 내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그것도 것 이런 같아요. 면이 있겠네요. 일반인들이 많이 봐. 블룸버그에서 어떤 지수를. 네. 그러면 어차피 이 많이 보는 게 힘이 돼서 네. 기관 투자가는 그 많이 보는 벤치마크를 활용해야 상품이 더 많이 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제 상호작용.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인기 많았던 그런 지수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선점 효과가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네이밍이 좀 이제 많이 오르내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고 이제 이런 지수들이 먼저 이제 사람들한테 좀 선택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 아이디어가 번뜩 튀었는데 예전에도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3% 지수 만들려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뭐 번거롭기도 바쁘고 그래서 내가 3% 블룸버그 리테일 인베스터 인덱스. 그래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대상을 쫙 해서 인덱스를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야 맨날 외국인한테 당했고 뭐 못하고 이런 거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이렇게 인덱스화 해가지고 야, 나 한국 개인 투자가 평균보단 잘했네.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사실 가능하시죠. 사실 왜냐하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지수 사업이라고 하는 게 뛰어들기 어렵냐 쉽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사실은 지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이제 한국 시장에 상장된 이제 ETF들을 쭉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지수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총 35개 업체입니다. 굉장히 많죠. 예. 저희는 뭐 그 중에 이제 하나일 뿐일 수 있긴 한데 그 이 지수 사업을 이제 뛰어드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진입 장벽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1차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제 전기차랑 비슷하겠죠. 이제 전기차가 뭐 만들기 쉽냐 어렵냐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기사에 보니까 뭐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한 500개 정도가 이제 난립을 했다가 지금은 한 뭐 100개 정도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 지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 되게 뭐 쉽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전기차로 이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전기차로 이제 뭐 성공된 상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지수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만들어서 론치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울 수가 있는데 이제 지수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안에 리서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수를 배포하는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제 아니면은 그 관련된 뭐 데이터에 관련된 라이센스 특히 이제 데이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서 이제 같이 제공할 수 있는 벤더들이 아주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에서 이제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좀 대형 지수사들은 그 저희가 이제 칼큘레이션 에이전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인덱스 계산 대행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실예로 저희가 작년에 그
그 거래소하고 뭐 KRX, 블룸버그, 뭐 스마트 크루즈라고 하는 인덱스를 론치를 했었어요. 스마트 크루즈.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코스피 200에서 오는 어떤 그 변동성을 네. 가지고 시그널을 받아서 네. 레버리지를 약간 조절하는 이제 그러니까 시그널 베이스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네. 최선입니다. 홍콩에 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언제 좀 시장 과열이 다 아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내가 좀 좀 적극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 예. 아니면 좀 더 보수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 이제 이런 거를 어떤 계산을 통해서 저희가 시그널을 만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보통 미국장 오르면은 오늘은 괜찮을까? 미국장 네. 빠지면 오늘은 안 좋을까? 요런 식으로 생각 많이 하는데 네. 그걸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해갖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죠. 계산하는지 일반 개인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거를 딱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시그널을 주는 그런 지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안내 자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그 차트 같은 경우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코스피보다 훨씬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런 지수로 만들어졌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같이 작업했던 이제 고객사랑 이제 거래소 쪽에서도 이제 보시고 이게 굉장히 그 안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준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험 대비 수익률도 굉장히 이제 높은 그런 지수가 이제 만들어졌죠. 거기서 사라 그런 날만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수 이용하려면? 그 지수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이제 인덱스에서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덱스 자체는 이미 그거를 사고 팔고라고 하는 게 인덱스 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펀드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딜리버리하는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어떤 매체가 되는 그 펀드가 되잖아요. 그 수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안에서 매매 거래가 그 시그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그거를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펀드를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거래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러면 거죠. 이른바 로보 어드바이저리 알고리즘 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비슷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알고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자기네들의 어떤 전략을 이제 그 투자자 직접 이용하는 방식들이 좀 더 많고요. 사실은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리 방식으로 지수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로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느 게 낫다 틀리다 되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과거의 시계열을 쭉 맞춰서 만들었을 때는 사실 잘 돌아가지만 뭐 저희가 이제 미래에는 사실은 그 샘플 바깥에서는 트래킹 에러가 날 수도 예, 좀 뭐 이제 트래킹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수를 만드는 단계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다 보면 과거의 시점에 이제 맞춰서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만들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금융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럼 그때마다 사실은 이런 어떤 트렌드가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많이 이제 투자하시는 멀티에셋 지수다. 그러면 이제 뭐 채권하고 주식을 뭐 60대 40, 뭐 6040 이런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거를 이제 다이내믹하게 배분하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들도 만드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저희가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부르는데 그 어떤 두 자산의 뭐 상관관계가 약간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쨌든 두 개를 합쳐서 포트폴리오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하나가 먹으면 하나가 잃고 하나가 네, 잃면 그렇죠. 하나가 먹고 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그 상관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인 변동성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코비드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그게 그 상관관계가 오히려 깨졌어요? 예, 뭐 깨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주식하고 채권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렇죠. 이제 믿음인데 맞아요. 이제 뭐 코비드 때 보면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모델이 잘 워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들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시도들 뭐 아이디어들은 그 전부터 뭐 있었었지만 이제 다시 이제 각광받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그널 베이스로 이제 그러면은 요게 좀 더 그 진보된 방식으로 이런 그 시장의 움직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반영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막연하게 그 지수라는 게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용도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그렇지. 했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투자를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가의 전략을 담은 기준점.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 굉장히 많이 담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지수 투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좀 이게 이제 그 패시브하고 이제 좀 더 수동적인 이제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좀 보수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게 맞거든요. 일반적인 그 통념이 그게 맞고요. 다만 이제 이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굉장히 베타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 투자하는 방식에서 점점 더 알파를 추구하는 이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아, 우리 지수 먹을 거면 주식 안 하죠. 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초과 수익. 네. 그 초과 수익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이 개념이 굉장히 이제 그 사실은 주관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저희가 만약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어떤 모 지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의 수익률이 있을 거고 사실은 그 밑에 그걸 하위로 자르게 되면 이제 섹터들을 나타내는 이제 지수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섹터는 이제 그 전체 시장을 계속 이제 초과하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탑10만 뽑아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는 뭐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그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게 그럼 탑10이라는 게 지수냐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죠. 네. 결국 그것도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라고 하는 컨셉이 이제 시장만을 커버하던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점점 더 좁은 내가 이제 어떤 특정 리스크 익스포저에 좀 더 많이 이제 노출을 하겠다,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 정프로 지수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럴까요? 블룸버그에다가. 그러면 그 인버스 사야지. 저희가 3배짜리. 네, 그 정방향, 역방향 다 만들어 드립니다. 네. 근데요, 이게 아까 지수 설명 좀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지수는 또 한국거래소에서 맨날 알려주니까 우리가 보는 지수가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굳이 보여야 되는 건 한국거래소가 대부분 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아는 언론사 경제 언론사들에서도 다 환경지수인가 뭐 환경지수, 매경지수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그냥 지수 만드는 게 어려운 건지 네. 아니면은 블룸버그가 지수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 배경은 있는지 그런 네. 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블룸버그는 사실 글로벌하게 보시면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정보 제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가장 큰 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게 그 인덱스 사업에 들어가는 단계에 여러 가지 허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6년도에 바클레이스로부터 채권 지수를 인수하면서부터 네. 본격적인 사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대체로 될 것 같아요. 원래는 IB들이 네, 그쵸. 지수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투자 전략 짠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끔 고객들한테 또 서비스하기도 좋고. 네, 맞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주식은 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만 이제 채권, 원자재 이제 이런 것 쪽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 수요들이 많은 그런 지수들은 대부분 다 투자은행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블룸버그 인덱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리먼 브라더스 시작해서 바클레이스로 넘어갔다가 이제 바클레이스에서 블룸버그로 이제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예. 리만의 일부를 바클레이스가 샀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블룸버그 채권 지수 50주년이었고요. 채권 베이스잖아요, 원래. 네, 맞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자체가. 네. 블룸버그 자체는 아직 50년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 채권 지수는 50주년을 작년에 이제 맞이를 했고요. UBS로부터 이제 그보다 좀 더 일찍 2014년도에 이제 원자재 지수랑 이제 저희가 호주 채권 지수 이제 그 협업 및 이제 저희가 인수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채권 아니면 이제 원자재 이런 네. 지수 사업이 이제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저희가 뛰어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두 분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그 리보 금리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네. 리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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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사실은 조작 사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이제 숫자를 조작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상충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그 해당이 되는데. 하긴 그러네. 플레이어들이 인덱스를 만들고 또 그걸 그렇죠. 거래하고 예. 고객한테 주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지수도 자기가 되고. 만들고 고객은 그거대로 하게 맞아. 되는데 그 지수도 내가 만들고 내가 트레이딩도 하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이제 올라오면서 글로벌하게 보시면 지수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도 규제 산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되게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은행들이 이제 대부분 그 지수 산업들을 많이 이제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블룸버그도 이제 우연찮게 이제 그 산업에 이제 뛰어들게 되고 이제 블룸버그는 지금 이제 지수 산업을 되게 중요한 어떤 산업의 한 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분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되게 좋은 투자 전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수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그 전략에 따라서 내가 운용하고 싶지. 이거 딴 사람들 다 알아서 따라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면은 그 만든 지수가 이렇게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특정 운용사가 그 지수 괜찮네. 그리고 내가 사서 나 운용 전략으로 써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나요? 네.
그게 사실 양쪽 다 발생을 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지수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운용사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만들고 개발한 지수를 그냥 이제 사서 어떤 펀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한국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예, 한국은 아시다시피 요즘에 보시면은 사실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ETF를 매년 이제 발행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되게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복되는 이제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중복되는 이제 상품들, 되게 유사한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들 쪽에서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예, 이제 요런 지수는 우리만 쓸 수 없냐. 이제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 똑같은 상품들이 시장에 많이 깔리는 부분들을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 차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좋은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는 확실하게 무조건 좋은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예, 그걸 알면은 뭐 다 투자를 했겠죠. 나름의 이제 어쨌든 베팅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정말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을 이제 고객하고, 이제 고객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죠. 같이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화되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보시면 되게 액티브한 그런 전략들도 인덱스화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상품화되고 이제 이런 ETF처럼 이제 패시브한 상품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좀 진보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고도화된 전략에 사실은 투자를 하시는 게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그 룰들이 이제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액티브하게만 관리됐던 부분들이 사실은 룰에 의해서 이제 누구나 이제 열어보면 룰을 알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데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몇 가지 그냥 피부에 딱 와닿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저희 블룸버그 지수가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채권 지수나 뭐 이제 원자 지수 많이 아시다 보니까 저희가 주식 지수를 조금 이제 안내를 드리면, 여기 이제 뭐 저희가 최근에 만들었던 좀 재밌는 아이디어, 전략,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만든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파마 쪽으로 이제 저희가 3상 이상의 어떤 그 임상 라이센스를 받은 제약회사들에 투자를 한다. 이제 예. 임상 3상한 회사들만 모아서 투자한다고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블룸버그는 이제 어떤 그런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 제공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제공사 입장에서 사실은 이런 유니크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덱스를 만들 수 없는가, 이제 이런 그 의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빌리어네어 지수라고 지금 부자 지수? 이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미 이제 블룸버그 빌리어네어 지수, 이제 억만장자 지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거 알고 계신 부분도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수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다 보면 이제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블룸버그가 사실은 억만장자 순서를 저희가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아, 사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어차피 우리 회사에 이런 지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좀 활용해서 투자 지수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실질적으로 이제 터미널에는 그 부자들 이름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들이 나와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선택해서 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제 그분들의 투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건 뭔가 그 다른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100만 억만장자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인사이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만드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 인덱스가 되는 거죠. 저거 좀 끌리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AN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Analyst Recommend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매도 추천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분들의 매수 매도 추천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을 자꾸 사면은 당연히 더 투자가 잘 되겠죠. 그러겠죠. 예, 그런 아이디어에서 기반해서 사실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ANR 지수라고 만들어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 성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매수 매도 추천으로는 뭔가가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어떤 시그널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에 많이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특정 이제 어떤 수익률이 더 개선되는 효과는 없더라. 이제 그런데 저희가 그 어떤 매수 매도 추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추천 시그널이 점점 더 좋아지는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덱스를 만들어 봤더니
뭔가 어떤 다른 성과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원 지수를 이제 초과하는 그런 성과들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제공드렸던 인덱스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인플레이션 이제 시대다 보니까 그 프라이싱 파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이제 자기네들의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회사가 있고 이제 어떤 회사들은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 되면 우리가 가격을 더 올리면 되지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좀 네. 파워가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그래서 프라이싱 파워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이제 어떤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회사들을 뽑아서 이제 또 투자를 해봤더니 원래 벤치마크를 좀 상회하는 그런 성과가 나오는 이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사님, 근데요 지금 말씀 주신 건 딱 들었을 때 되게 직관적이고 좋아요. 뭔가 이게 부자들 거 포트폴리오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또 이제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네. 막 되게 복잡한 전략들 있잖아요. 막 주식하고 막 채권하고 섞은 다음에 옵션을 막 어떻게 해갖고 막 쪼쪼쪼 하면은 뭐가 짠하고 나오는 게 있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를 기술적으로 그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만드시면은 네. 그거만 투자하면 나는 그냥 펀드를 하나 샀을 뿐인데 거기에 막 그 복잡한 전략들이 막 담겨 있고 뭐 이런 지수들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그래서 많이 이제 언론에 많이 그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사실 뭐 커브드 콜이라고 이제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좀 우려의 이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우려스러운 면이 있던데.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옵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시면 이제 굉장히 생소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알고 보시면 그렇게 막 복잡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여기 시청자분들은 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라서 이거를 뭐 제가 다 설명드려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콜옵션을 이제 하다 보면은 콜옵션이라는 게 있고 풋옵션이라는 게 있고 일단 콜옵션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그 만들어놓은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예. 그리고 풋옵션이라고 하면은 행사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제 그거를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수익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이제 그 국제 공인 재무사라고 CFA라고 이제 그거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제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개발한 방법인데 요 차트가 이제 굉장히 헷갈리고 이게 그 우리가 매수 포지션인지 매도 포지션인지 이게 이제 그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내 손익이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왼쪽에 그 C가 보이시나요? 네. 오른쪽은 P가 보이시나요? 네. 이제 이게 왼쪽 차트는 이제 콜 옵션을 나타내고 오른쪽 차트는 풋 옵션의 P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차트를 보고 내가 빨리 이게 어느 게 콜 옵션 차트였지 이 C만 찾으시면 됩니다. 네. 어느 게 풋 옵션 차트였지 이 P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사님도 이제 엄청 헷갈리셨나 보네. 네. 저렇게라도 제가 이거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방법을 개발했는데 CP.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매수 포지션을 저희가 롱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L 롱이죠. 예, 그래서 롱 포지션 여기서 이제 이 차트에서 L자가 그려진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차트가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입니다. 예. 그 반대되는 것들은 다 이제 거꾸로 이제 꺾어져 있는 것들은 이제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콜 옵션, 풋 옵션 이제 비교하느냐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커브드 콜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C자가 그려지고 이제 L이 안 그려지니까 요건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인 거죠. 이제 그 옵션, 콜 옵션을 이제 매도하는 포지션이 되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이 기초 자산을 이제 매수하는 포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초 자산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기초 자산에 이제 해당되는 어떤 옵션을 저희가 이제 콜 옵션을 매도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프리미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차트가 이제 합쳐지면 저희가 이제 콜 옵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보라색 점선으로 그려진 게 커브드 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게 이제 프리미엄을 계산하면 저렇게 수익률 이네스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 항상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 이제 아래로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내가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요 파란색 차트처럼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내가 프리미엄을 팔았기 때문에 현금이 엑스트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점선처럼 그만큼 위에 제가 프리미엄만큼 추가 수익이 있는 거죠. 근데 상승을 확 해버렸다? 네, 그렇죠. 상승을 확 하게 되면 이제 원래 기초 자산만 갖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매도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되면서 사실은 어떤 상단이 막히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 1차원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 상황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옵션을 매도하는 포지션이 뭐 100%
100%가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옵션 프리미엄 수취하는 쪽이 좀 더 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단이 막히는 효과가 강할 수도 있고, 이제 시장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제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이거 뭔가 파생이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제 오히려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저렇게 이 어떤 그 방어되는 지지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상승장에서의 이 상단이 막히는 내 수익을 포기하는 그 효과가 이제 얼마나 이제 나에게 크게 작용하느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덱스를 많이 만들어 보면 어떤 경우는 뭐 원지수를 아예 상회하는 인덱스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게 시장 상황이나 저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되게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 또 단점들을 또 보완하는. 몰라서 여쭤보는데, 저렇게 만약에 커버드 콜이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콜옵션이 많이 팔려서라기보다는 네. 어떤 지수의 ETF 상품이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당연히 그 펀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 포지션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많이 산다는 콜옵션 거죠.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포트폴리오 자체에 유입되는 현금 흐름이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예. 그 포트폴리오가 이제 많이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콜옵션을 매도하는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나긴 할 텐데 그게 어떤 식으로 주가에 작용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개별적인 사람들이 다 저 커버드 콜을 가입을 하면 네. 그 콜 옵션이 개별적으로 매도되는 거고, 네. 누군가는 단체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저걸? 개별 주식에 대한 옵션을 저희가 매도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한투 에이스 이제 저희가 15% 프리미엄 시리즈를 냈던 것들이 있는데, 네. 요즘 잘 된다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 냈던 이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매도하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주식 이제 저희가 이제 대형주 500이라고 하는 블룸버그 지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미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스파이라고 하는 그렇죠. ETF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스파이 ETF에 대한 옵션을 매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에 개별 주식에 대한 옵션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 지수에 대한 이제 그 옵션 매도랑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저 내용이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용상으로 보면은 빠질 때 좀 덜 빠지고, 그러니까 네. 오를 때는 좀 덜 오를 수도 있지만 빠질 때는 좀 덜 빠지는. 그렇죠. 덜 빠진다기보다는 이제 빠지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죠. 사실은 이제 빠지는 것보다 덜 빠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같이 사실 내려가긴 하지만은 어떤 프리미엄이 그만큼 다시 보충을 해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덜 빠지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걸 일일이 그걸 만들어 보려면은 네. 자기가 만들려면 너무 힘드니까 네. 그거 만들어져 있는 거에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그냥 사면 된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잘 팔리는 인덱스 그것도 있고, 네. 어떤 거는 내자마자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뭐 좋다 나쁘다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한국의 지수 소개를 하기 시작한 지는 한 2년 반 정도 되는데, 네. 아직도 이제 그런 질문, 어느 게 좋은 상품인가, 어느 게 이제 잘 팔리는 상품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되게 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 고객들한테도 이거를 이제 가서 어떤 뭐 지수를 어떻게 확인을 해봐라, 이제 이런 안내를 좀 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수라고 하는 게 이제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이제 방법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그 나쁜 지수의 예를 들어보자면 워낙 이제 많은 그 규제들이 있고 그런 걸 다 따라가다 보면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처럼 규제를 굉장히 열심히 준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좋은 지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규제들이 이제 그 없는 영역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인덱스 이름을 만드는데 투자 로직과 상관없는 인기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를 꼭 넣었으면 좋겠다. 국내는 사실 인기 없는 주제지만, 예를 들어서 ESG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좀 그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제 그 그린워싱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좀 이슈들이 있었고요. 어떤 리서치와 뭐 그런 데이터가 사실 백업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막 급조해서 ETF를 만든다든지 아니 인덱스를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나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되게 흔하게 저거는 그냥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냥 가져다 쓰면 되지 않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법적 검토를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퍼블릭한 데이터인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리걸 검토를 받다 보면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만들다 보면 사실 이제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나쁜 지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거 인덱스 만들 때도 하여튼 리서치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시장 네. 데이터도 계속 팔로우업 해야 돼요. 사람 많이 들어가겠는데 이거. 네, 저희가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인덱스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저희가 리서치 부분만 하나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테마주 지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테마주를 이제 연구하는 그 기관이 저희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리서치 연구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이제 거기는 이제 테마주만 하는 게 아니라 섹터 연구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테마 연구를 같이 이제 하는 기관인데 거기 같은 경우가 이제 한 500명 정도의 500명이요? 예, 하고 있죠. 이제 그게 저희 리서치 인원의 전부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뉴 에너지 쪽에 이제 연구를 하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NEF. 쪽의 애널리스트들, 네. 예, BNEF 잘 아시죠? 예. 네. 이제 그런 이제 그 연구 기관들을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테마주 같은 걸 개발할 때도 단순하게 요즘에 이제 흔히 하는 방식은 사실은 키워드 연계. 그러니까 단순히 키워드로 이제 상관관계를 계산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수를 이제 이 기업과 이 이제 키워드는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편입하고 이제 이런 식의 방식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상관관계라고 하는 게 상관관계 이제 지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이 회사와 이 테마와의 그 사업 연관성을 담보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천천히 가지만 이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섹터나 이제 그런 테마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그 연구원들이 할당이 돼서 어떤 특정 테마를 연구를 하고 이제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이제 같이 혼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종합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지수를 산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인덱스로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오래 걸리는 부분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민첩하게 그 시장에 반응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약간 그런 좀 더 저기 지수의 품질에 좀 더 포커스를 하고 그런 걸 양보하지 않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는 무조건 보수적이고 약간 지수를 추종하는 거는 약간 어르신들 하는 거죠. 알파가 없고 뭐 그런 건데 인덱스 자체가 아주 공격적인 인덱스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까 그 약간 어르신들 생각하시는 그런 지수는 뭐 국가 레벨 아니면 전 세계 레벨의 어떤 시장 평균을 제공하는 그런 지수였다라고 하면 그게 점점 좁아져서 사실은 이게 점점 이제 베타에서 알파 전략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이제 그 안에서 사실은 나는 조금씩 틸트해서 아니면 조금씩 잘라내서 굉장히 좁은 영역으로 포커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부분도 난 모자라다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커브드 콜 전략이라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알파 전략을 이제 그 지수에다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글로벌하게는 이제 골드만삭스 이제 그 투자 자산 운용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헤지펀드 어떤 투자 전략들을 인덱스로 녹여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헤지펀드에서 일어나는 어떤 투자 전략이 인덱스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투자를 하게 되면 나는 패시브하게 사실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굉장히 공격적이죠. 예, 사실은 그 인덱스 자체는 공격적인 인덱스에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 들었을 때 지수 얘기하면은 이제 통계 얘기 되게 지루한 얘기 좀 들을 줄 알았던데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투자 아이디어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이게 공격적이든 수동적이든 상관없이 그런 아이디어들을 훨씬 더 체계적이고 뭔가 명료하게 만들어서 그거 하나만 잘 따라가면 내가 생각했던 그걸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투자의 정답?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정답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정답이 지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지수도 들었습니다.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커스텀 지수라고 해서 이제 고객이 요청하는 거를 개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협업 지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소의 예처럼 저희가 같이 협업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3% 무슨 지수를 만드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계산 에이전트 이제 역할을 해주시면서 역할도 이제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수료를 내고. 근데 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악플 지수라고 제가 이렇게 콘텐츠를 하다가 악플을 보면은 뭔가 악플이 많이 달린 경우는 그걸 악플을 쓰신 분들이 그 주식을 안 들고 있을 때예요. 근데 제가 막 했는데 와, 그 회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댓글 많이 달리면은 그건 대부분 그분들이 사갖고 아직 계신 거예요. 나는 이걸 꼭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막 방송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약세론자가 나와. 약세론자가 막 열광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그러면 난 직감적으로 알거든. 주식 올라간다 이거. 또 약세론자가 나왔는데 뭐
왜 김프로 저런 사람 왜 모시고 오냐고. 그래. 한참 잘 가고 있는데. 빠지겠구나. 약간 그 대중의 심리. 네. 그 대중의 심리를 넘어서는 표출. 네. 요걸 인덱스화 하면은 이사님 어떠십니까? 왜냐면 우리가 워낙 많이 보시니까. 네. 네. 그런 아이디어가 이미 저희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블룸버그 터미널에 사실 이제 사용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 트렌드를 보여주는 이제 페이지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디어에서 나오는 어떤 컨센서스가 이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라고 하는 그런 게 수치화돼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아직 저희가 이제 인덱스화 하지는 않은 단계이긴 한데 그걸 가지고 어떤 이런 거를 시그널화해서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애널리스트들의 뭐 매수 매도 추천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인덱스화하는 작업을 했던 것처럼 이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저희랑 해요. 네. 3%의 이제 그런 네? 지수도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멘탈 인덱스. 네. 그러면 센티멘탈이니까 네. 그 3%니까 네. 뭐 SS 이렇게 갈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댓글로 보나? 예. 그 사실 뭐 지수라는 표현들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이제 알고리즘은 어떤 누군가 전문가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지수를 만들어주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지수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지수를 만들어주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투자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야 뭔가 이 고수들의 투자 비밀 노트를 우리가 슬쩍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딱 요 프로 내보낸 다음에 이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지금 어떤 지수가 아주 호응이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인덱스, 그죠? 네. 그 인덱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거기에 뭔가 정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블룸버그의 김광호 총괄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